가을의 끝자락. 산골 마을에선 벌써 감이 붉게 익어 있었고 마당 끝 은행나무에서는 바람에 흩날리는 노란 잎들이 수북이 쌓이고 있었다. 여보, 밥 먹어요. 부엌에서 전곡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종수 할아버지는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마당의 나무 벤치에 걸터 앉아 바람 소리와 함께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한숨을 그냥 내보냈다. 석 달째였다. 그들의 외손자 준호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날부터 집안의 공기는 무거워졌다. 조용했고 따뜻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웃음이 사라졌다. 36살이 되어서야 결혼한 외동딸 민경, 그마저도 종수가 반대했던 결혼이었다. 남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반대를 고집했고 결국 딸은 울며 이 집을 떠나갔다. 그랬던 딸이 다시 연락해 왔을 땐 이미 아이가 세상에 나와 있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다. 태어난 지 3개월도 안 된 아이가 갑작스럽게 심장병 진단을 받고 응급실로 실려갔다. 종수는 그 순간부터 무력해졌다. 혹시 자신이 딸의 결혼을 반대해서 하늘이 벌을 내린 건 아닐까. 그런 자책이 뿌리처럼 마음속을 감쌌다. 밥상 앞에 앉았지만 쌀밥의 향기조차 입맛을 돋우지 못했다. 전국은 묵묵히 밥을 퍼주었고 종수는 말없이 수저를 들었다. 오늘도 열이 좀 있었다고 하네요. 사위인 데이빗의 문자 내용을 전하며 민경이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는 밤새 병원에 있다가 아침에야 잠시 들른 참이었다. 말은 했지만 얼굴엔 피로가, 눈 밑에는 깊은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종수는 민경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밥알을 하나하나 씹으며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만 더해졌다. 그날 밤 종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작은 병원 침대에 기계와 줄로 뒤엉켜 누워있는 손자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의 입에서 나온 건 긴 한숨이었다. 어떻게든 뭔가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새벽녘 마당으로 나섰다. 비가 내렸다. 가을빛치고는 제법 차가웠고 바람도 거칠었다. 종수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우산을 들고 마을 뒷산으로 향했다. 아내는 말렸지만 그는 늘 이럴 때 산을 찾았다. 농사 짓던 시절부터 마음이 복잡하거나 잠을 설친 날엔 늘 이 산을 올랐다. 산길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흙냄새에 섞인 낙엽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종수는 천천히 익숙한 발걸음으로 늘 앉던 바위 근처로 향했다. 그곳은 마치 자신만의 은신처 같았다. 큰 바위가 비를 가려주고 아래는 평평해서 앉기 좋았다. 그런데 바위 아래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킁, 킁. 처음엔 바람 소리겠거니 했다. 하지만 가만히 귀를 기울이자 그건 분명히 작은 생명이 내는 울음소리였다. 종수는 천천히 다가가 몸을 숙였다. 그곳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젖은 털이, 뒤엉킨 하얀 백구, 한 마리,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움직이는 작은 생명체들. 10마리나 되는 새끼 강아지가 빽빽하게 모여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 세상에. 종수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다. 백구는 눈에 띄게 지쳐 있었다. 온몸은 뼈만 앙상했고 눈빛에는 피로와 동시에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감정이 서려 있었다. 도망칠 힘도 없어 보였고 그저 종수를 바라보며 꼬리를 아주 살짝 흔들 뿐이었다. 어떻게 이 비 오는 날에 이렇게 종수는 무릎을 꿇고 백구에게 말을 걸었다.
그 순간 백구는 그 말에 반응하듯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다. 그 눈빛 속엔 공포보다 신뢰, 그리고 도움받고 싶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종수의 가슴이 아려왔다. 병원에서 고통받는 손자, 그리고 비에 젖은 채 새끼들을 지키고 있는 이 어미 백구. 묘하게 겹쳐 보였다. 그는 주춤했다. 지금 집에 데려가면 전곡이 뭐라고 할까? 이미 집안이 어두운데 개까지. 하지만 그건 곧 사소한 고민이 돼버렸다. 종수는 자신의 우산을 어미 백구에게 씌워주고 재빨리 집으로 달려 내려갔다. 그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온몸이 젖어 있었다. 다행히 아내 정곡도 딸 민경도 아직 잠들어 있었다. 종수는 조용히 헛간으로 향했다. 그곳은 예전 농기구와 겨울 장작을 쌓아두던 오래된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생명을 위한 은신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그는 오래된 담요와 커다란 상자를 찾아 꺼냈다. 그리고 다시 산으로 돌아가는 길. 이번엔 두 손에 짐을 들고 있었고 빗줄기는 더 굵어져 있었다. 산을 오르며 종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다. 지금 내가 안 데려가면 이 아이들은 다 죽는다. 그 마음 하나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백구는 여전히 우산 아래 그 자세 그대로 있었다. 눈동자만이 종수를 따라 움직였다. 그 안에는 마치 기다렸어요. 라는 말이 담겨 있었다. 이제 따뜻한 데 가자. 종수가 담요를 깔고 상자를 열었다. 그는 새끼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상자 안에 옮겼고 백구는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중간중간 종수를 향해 꼬리를 흔드는 것으로 감사함을 표현했다. 그리고 상자를 품에 안고 종수는 다시 산을 내려왔다. 뒤에서는 백구가 비틀거리며 그를 따라오고 있었다.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지만 백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종수도 뒤를 돌아보며 말없이 속도를 맞췄다. 그 모습은 꼭 누군가와 손을 잡고 걷는 것 같았다. 마침내 도착한 헛간. 그곳에 마른 집과 담요를 깔고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백구는 바로 새끼들 곁으로 다가가 몸을 말아 품었다. 새끼들은 다시 어미의 따뜻함 속에 안겨 잠들었다. 종수는 조용히 물과 밥을 준비해 헛간으로 가져왔다. 백구는 허겁지겁 물을 마셨지만 밥은 조심스레 먹었다. 아직 경계심이 남아 있었지만 어미 본능으로 자신을 억제하고 있는 듯 보였다. 종수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 백구의 눈에서 작은 물방울이 흘러내렸다. 비일까? 눈물일까? 종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가 헛간 문을 조심스레 닫고 나올 때 부엌 창문 너머로 정곡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옷은 젖어 있었고 손엔 흙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고 종수는 속으로 중얼쳤다. 들켰군. 여보, 헛간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정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안에 담긴 기운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 서로의 기척만으로도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종수는 순간 머뭇거렸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 감정은 충동이 아니었다. 그저 너무 당연하게 움직인 것뿐이었다. 그게 말이지, 설명하자면 좀 길어. 전곡은 눈을 가늘게 뜨고 다가왔다. 설마 산에서 무슨 걸 데려온 거예요? 그 순간 마치 타이밍을 맞춘 듯 헛간 안에서 희미한 새끼 강아지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조용한 새벽 공기를 뚫고
아주 작고 앙증맞은 소리들이 퍼졌다. 전곡의 눈이 커졌다. 여보, 설마 개를 데려온 거예요? 종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미 개가 새끼 10마리를 안고 비 맞고 있더라고.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었어. 전곡은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다. 지금이 어떤 때인데 손자도 아픈데 개까지. 우린 감당이 안 되잖아요. 바로 그때 딸 민경이 거실로 나왔다. 무슨 일이세요? 부스스한 머리, 피곤이 가득한 얼굴. 전국은 민경을 향해 말했다. 네 아버지가 산에서 개를 데려왔대. 그것도 새끼 10마리랑. 민경의 얼굴엔 놀람과 동시에 미묘한 감정의 흔들림이 비쳤다. 정말요? 한 번만 저 봐도 될까요? 전국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복잡했다. 세 사람은 조용히 함께 헛간으로 향했다. 헛간 문을 열자 백구는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종수를 알아보자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믿고 있다는 표현이었다. 민경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새끼들은 어미 품에서 서로를 꼭 껴안고 자고 있었다. 아직 눈도 뜨지 못한 작은 몸들이 한데 엉켜서 온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머나, 너무 작다. 민경의 눈에 작은 감탄이 떠올랐다. 그리고 한 마리 강아지가 깨어나 조그맣게 몸을 꿈틀거렸다. 민경은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그 새끼를 들어 안았다. 작고 따뜻한 생명, 손바닥에 닿는 가느다란 심장 박동. 그 순간 민경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예, 준호 같아요. 병원에서 그 조그만 손 떠올라요. 정국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어미가 저렇게 새끼들을 지키는 모습 보니 나도 뭐라 못하겠네. 종수는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 집의 첫 미소,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날 오후 평소보다 이르게 병원에서 돌아온 사위 데이비슨 지친 얼굴로 집 안에 들어섰다. 눈 밑은 파랗게 꺼져 있었고 어깨에는 몇 날 며칠을 짊어진 피로가 그대로 내려앉아 있었다. 아버님,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수고했네. 아이는 좀 어때? 종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데이빗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열은 아직 좀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상태가 빠르게 좋아지진 않는다고 하시네요. 순간 모두의 공기가 다시 가라앉았다. 어제의 작은 미소가 다시 무거운 구름 속으로 숨는 듯했다. 바로 그때였다. 헛간 쪽에서 작고 맑은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 듣는 데이빗은 고개를 갸웃했다. 지금 개 짖는 소리였어요? 전곡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내 아버님이 산에서 그 어미 백구랑 새끼 10마리를 데려왔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개를요? 데이빗은 당황했다. 손자는 병원에 있고 아내도 지쳐 있는데 갑자기 개라니. 하지만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민경이 그의 팔을 잡았다. 한 번. 가보자. 그냥 한 번만 봐. 그 말에 데이빗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세 사람은 다시 헛간으로 향했다. 백구는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말 그대로 평화로운 생명력이었다. 햇살은 헛간의 틈으로 조용히 스며들었고 마치 그 공간 전체가 따뜻한 보호막에 쌓인 듯했다. 와, 진짜 10마리네. 데이빗은 무심코 세어보다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바로 그때 민경이 한 마리 유독 작은 새끼 강아지를 발견했다. 다른 새끼들 사이에서 조금 밀려나 어미의 젖에 제대로 닿지 못하는 듯했다.
얘는 왜 혼자 있지? 몸이 약한가 봐. 다른 형제들에게 밀리는 것 같더군. 종수가 대답했다. 민경은 조심스럽게 그 새끼를 안았다. 손바닥보다도 작은 생명, 온몸이 떨릴 듯 약했고 끙끙대는 소리가 안타깝게 들렸다. 이 아이랑 우리 준호랑 정말 비슷해요. 민경의 눈이 붉어졌다. 데이빗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역시 병원에서 누워있는 아들을 떠올렸고 그 작은 강아지가 자신의 아이처럼 느껴졌다. 나도 안아볼 수 있을까? 데이빗이 민경에게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그 순간 백구는 데이빗을 향해 조용히 시선을 옮겼다. 경계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그저 믿는 눈빛으로. 데이빗은 새끼를 안고 조용히 품에 안았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끙끙대던 강아지가 조용해졌다. 그저 가만히 그의 가슴에 안겨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마치 따뜻함을 느끼고 안심이라도 한 듯이. 신기하네, 정곡이 말했다. 진짜 신기하네요. 아까까지 계속 울었는데. 민경의 목소리도 떨렸다. 데이빗은 그 작고 따뜻한 생명을 안고 있었다. 그 품 안에서 강아지는 더 이상 떨지 않았고 마치 누군가를 믿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모두가 그 공간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작은 생명 하나가 가족 전체의 마음에 조용히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날 저녁, 거실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말소리와 웃음이 흘러나왔다. 식탁 위에는 전곡이 직접 지은 된장국과 고등어 조림이 놓였고 모두는 묵묵히 밥을 먹던 예전과 달리 조심스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나저나 강아지들 이름은 정했어? 전곡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민경이 웃으며 대답했다. 아이, 이름도 아직 못 지었는데 걔부터 이름을 지어야 해요. 종수가 말했다. 아이야, 천천히 지으면 되지. 강아지들은 당장 부를 이름이 필요하잖아.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데이빗이 품에 안고 있던 그 약한 새끼, 강아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얘는 이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우리 품에 안겼고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고 마치 우리 아이처럼 무언가를 믿는 눈빛이었어요. 민경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그럼 얘 이름은 희망이 어때요? 우리 준호에게도 희망을 가져다 준 것처럼.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희망이. 전곡의 입꼬리에서 정말 오랜만에 미소가 피어났다. 그날 밤 데이빗은 병원에 가기 전 조용히 헛간에 들렀다. 강아지들은 어미 품에서 잠들어 있었고 희망이도 다른 형제들 사이에 몸을 끼워 넣고는 작게 숨을 쉬고 있었다. 잘 자, 희망아. 우리 아들도 곧 너처럼 평온히 잘 수 있겠지.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전곡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중 민경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병원에서예요. 모두의 시선이 민경에게 집중되었다. 민경은 전화를 받으며 안절부절 못했다. 네, 정말요? 열이 다 내렸다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밤새 울지 않았다고요? 민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민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가 어젯밤에 열이 다 내렸대요. 그리고 태어난 이후 처음으로 밤새 잠을 잤대요. 모두가 얼어붙은 듯 잠시 말을 잃었다. 그 다음 전곡이 두 손을 모으고 중얼거렸다. 정말 기적이네.
종수는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멈췄고 햇살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햇살은 마당을 지나 헛간 문틈까지 고요하게 흘러들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 백구 어미와 10마리 강아지, 특히 희망이는 이 집에 오기 위해 태어난 존재일지도 모른다. 정말 꿈만 같아. 민경은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중얼거렸다. 준호가 밤새 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전곡은 말없이 냄비 뚜껑을 닫았다. 그 손끝이 약간 떨리는 것을 종수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다. 사실 나도 어젯밤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팠어. 종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정말이야? 응,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비 오는 날엔 꼼짝도 못했는데 어제는 너무 편해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끊기지 않고 잠들었어. 종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 역시 어젯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잤던 것을 떠올렸다. 평소 같았으면 손자 걱정에 새벽마다 깨고 혼자 마당을 서성였을 그였는데 그런데 어젯밤은 그 어떤 불안도 없이 잠들었고 꿈도 꾸지 않았다. 이상하지 않아? 전곡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 백구가 오고 나서부터 뭔가 바뀌기 시작한 것 같지 않아? 그 순간 누군가 마당을 걸어왔다.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마을 이장인 최 이장님이었다. 70을 넘긴 이 마을의 산증인이자 종수의 오랜 친구이기도 했다. 종수야, 잠깐 얘기 좀 하지? 그래. 무슨 일로? 최 이장은 헛간 쪽을 힐끔 바라보며 말했다. 네가 며칠 전에 산에서 데려왔다는 백구 말인데 혹시 어디서 본 적 없어? 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 봤지. 완전 야위어 있었고 애들도 막 태어난 것 같았고. 최 이장은 한참 말을 고르다 입을 열었다. 그게 그냥 개가 아닐 수도 있어. 정옥과 민경도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작년 겨울에 임곡마을 김영감 댁에서 키우던 구조견 백구가 실종된 거 알지? 그 개가 전에 실종된 아이를 찾아낸 적도 있고 몸이 아픈 사람 근처에 자꾸 가서 기운을 회복시키는 일이 있었거든. 그래서 영험한 개라는 말도 돌았지. 종수는 헛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햇살 사이로 비치는 백구의 하얀 털이 그 순간 유독 빛나 보였다. 혹시 그 개가 김영감네 백구 후손이란 말이야? 그럴 가능성이 높지. 김영감이 돌아가신 이후 그 집 개들도 뿔뿔이 흩어졌는데 몇몇은 일부러 병원 근처에 간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 그 말을 들은 민경은 숨을 삼켰다. 그럼 이 개가 준호를 찾아온 걸 수도 있다는 건가요? 최 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 개들은 누가 부르지 않아도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찾아간다는 말이 있어. 전곡이 속삭였다. 우리 집에 진짜 기적이 온 걸까? 종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눈을 감고 손자와 백구의 모습을 동시에 떠올렸다. 그리고 가슴 한복판에서 작게 피어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그건 믿음이었다. 이 모든 우연이 어쩌면 운명일지 모른다는 믿음. 며칠 뒤 종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밤새 깊게 잤고 어딘가 마음이 편안했다. 전곡 역시 부엌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아침을 준비 중이었다. 그 평화로운 아침 공기 속에서 종수는 무심결에 헛간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문을 여는 순간 조용했다. 너무도 조용해서
종수는 왠지 모를 불길함을 느꼈다. 백구야. 조심스레 부른 그 이름에 백구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그는 서둘러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백구는 새끼들을 품에 안은 채 고요히 누워 있었다. 표정은 마치 평온한 꿈을 꾸는 듯했고 몸엔 전혀 긴장감이 없었다. 종수는 떨리는 손으로 백구의 코에 손을 가져다 댔다. 숨이 없었다. 그랬구나. 백구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 있었다. 새끼들을 모두 품에 안은 채 그 작은 생명들을 마지막까지 지켜보다가 마치 이제 됐어 라는 듯이 눈을 감은 것이었다. 전곡이 뒤늦게 헛간으로 들어오고 곧 민경과 데이빗도 모습을 보였다. 어머나, 정말. 민경은 품에 안고 있던 희망이를 내려다보았다. 희망이는 백구의 앞발에 기대어 가만히 누워 있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조용히 쉬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할 일을 다 마쳤다는 듯한 표정이네. 전곡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날 오후 가족은 마당 너머 뒷산 소나무 아래에 백구를 묻었다. 그곳은 종수가 백구를 처음 발견했던 곳 근처였다. 햇볕이 잘 드는 자리, 그리고 바람이 따뜻하게 흐르는 고요한 언덕. 흰 천에 백구를 곱게 값싸고 아이들이 정성껏 꽃잎을 뿌렸다. 정말 고마웠어. 우리를 찾아와줘서, 우리 아이를 지켜줘서. 종수는 작게 중얼였다. 희망이는 백구의 무덤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민경이 안고 온 아기, 준호도 그 옆에 있었다. 눈망울은 맑았고 포대기 속에서 조용히 손을 움직이고 있었다. 보기야, 인사하자. 이분이 너에게 건강을 돌려준 분이야. 민경의 목소리에 아기가 반응하듯 손을 흔드는 듯 했다. 순간 바람이 살며시 불어와 소나무 잎이 사각거리며 흔들렸다. 그건 마치 백구가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소리 같았다. 백구가 떠난 그날 이후 무언가가 바뀌었다. 우선 준호의 회복이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열은 완전히 내렸고 심장 기사능도 안정됐으며 며칠 뒤에는 병원에서 퇴원 허가가 나왔다.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아이 상태가 급격히 좋아졌습니다. 솔직히 의학적으로 설명이 어렵습니다. 민경과 데이빗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기적을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포대기 안에서 살짝 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그 옆에서 작고 연약했던 강아지 희망이는 준호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어느덧 헛간의 새끼들은 무럭무럭 자라났다. 모두 활발하고 건강했으며 그중 몇 마리는 이웃 주민들이 입양해 갔다. 하지만 희망이만큼은 달랐다. 희망이는 보기에 형제가 되었고 친구가 되었고 무언의 위로자이자 지킴이가 되었다. 둘이 정말 닮았어요. 정곡은 어느 날 마당에서 잔디 위에 함께 누워 낮잠 자는 아이와 강아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똑같이 작고 똑같이 맑고 그리고 둘 다 우리 집에 기적을 가져왔지. 종수는 그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높게 펼쳐진 하늘 위로 소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여보, 그날 그게 안 데려왔으면 어땠을까? 전곡이 조용히 물었다. 종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우린 여전히 웃음을 잊은 채 살고 있었겠지. 준호도 우리도 그냥 매일을 견디기만 하면서. 전곡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둘은 나란히 헛간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작은 표지석이 놓여 있었다. 여기 백구가 잠들다. 한 가족에게
사랑과 생명을 남기고 그날 밤 보기와 희망이는 함께 작은 이불 위에 누워 있었다. 아기는 조용히 온가리 소리를 내며 희망이의 귀를 잡아당겼고 희망이는 얌전히 누워 꼬리만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다. 종수는 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창문 너머 어둠 속의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 백구야. 너 덕분에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됐어. 창밖에서 한 줄기 바람이 살짝 커튼을 흔들었다. 그것은 마치 백구가 마지막으로 보내는 따뜻한 대답 같았다. 때로는 말 없는 생명이 가장 큰 위로가 되어준다. 그날 산에서 내려온 백구 어미는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 그리고 잊고 지냈던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사이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고 떠났다. 하지만 그녀가 남기고 간 사랑은 이제 우리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